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김상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고도를 높여서 큰 그림에서 이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의 현황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국제 정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몇 주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의 그 재당선, 재집권으로 인해서 벌어지게 될 미국의 대외 정책의 변화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들이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아마도 미래의 국력, 미래의 파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분야, 그것도 AI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관건인데요. 그런 큰 그림 하에서 어떤 구체적인 산업과 관련된 서비스들에 대한 디자인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드리게 될 말씀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입니다. 변화하는 국제정치의 전체적인 어떤 추세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디지털 패권을 놓고 벌이는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에 대한 얘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간략하게 한국이 디지털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과 관련된 분야에서 어떤 식의 전략적인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재작년에 쓴 책의 표지인데요. 벌써 그동안 한 2년여 지났지만 한 20년 지난 것만큼 새로운 이슈들이 많아가지고 조만간 빨리 리바이즈해서 쓰려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의 버전 2, 2.0 정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변화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변화,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려면 지정학의 시대가 됐다. 근데 그 지정학의 축이 세 개의 축, 3축 지정학의 시대가 됐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글로벌 패권 경쟁입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화두였고 앞으로도 10여 년 이상 더 화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군사적인 차원에서 전쟁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차원에서도 무역이나 관세 분야에서의 갈등도 거세어질 것 같고, 또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국제 질서의 기본적인 판을 어떻게 짤 것이냐를 놓고 벌이는 양국의 글로벌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 2년여 전에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우리에게 21세기에 아니 21세기에도 이런 전쟁이 벌어지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어떤 근대적인 모습의 전쟁이기도 하고, 또는 약간 유럽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중세 시대부터 약간 좀 이렇게 연속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얘기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미래전의 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사이버나 우주나 AI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면서 복합적인 전쟁이 등장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러시아와 나토가 벌이는 국제정치적인 갈등 속에서 정치적인 이슈가 되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종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하게 되는데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빠른 종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미래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 주는 영향이 크지 않나 싶고, 특히나 최근에 북한이 파병을 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끌게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중동입니다. 20세기 국제정치에서 화약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터지게 되고, 다른 어떤 주변의 국가들 과 관련된 갈등들이 증폭되어지게 되면서 전통적인 강제였던 이란도 또 이런 중동 이슈에 연결되는 상황이 되면서 걱정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만간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정학적인 이슈로 남아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 가지의 지정학, 3축 지정학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최근에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큰 화두는 트럼프의 재집권이, 트럼프 2기의 출현이 이런 3축 지정학을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전반적인 그 대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조차도 우리가 언론이 예상하는 것과는 달리 예측을 오고 나서 좀 더 큰 승리를 하게 되었던 부분이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이 예측 가능성이 자기의 가장 큰 무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을 정도여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책이 어디로 튈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1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었던 정책이 다시 좀 더 준비된 형태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축 지정학과 관련돼서 트럼프 2기의 정책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 조금 더 거세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하고 중국의 거리가 디커플링 된다 그러죠. 이게 분리되어지는 현상이 더 강화되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군사적인 이슈까지도 지금 갈등의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어떨까요? 빠른 종전을 약속했지만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의 어떤 처리 문제라든지 더 중요하게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큰 난항을 겪게 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해서 뭔가 물꼬를 좀 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 미래가 좀 기대되는 바입니다. 상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하고 좀 친한 그 입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 관련된 분야에서 삼축 지정학의 어떤 재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한국이나 한반도, 북한 문제 또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식으로 트럼프의 정책이 투영되어질 것이냐이겠죠. 일단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이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트럼프가 지금 공언하고 있는 한미 동맹의 재편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떤 비용을 분담한다라든지 또는 뭐 관세를 인상한다라든지 하면서 기존의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이 일종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동맹이었다면 트럼프 당선인은 본인이 앞으로의 모든 동맹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아메리카 퍼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이 거래적인 트랜잭션하는 동맹으로 꾸려나가겠다고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전체적인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위기도 다가올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기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미국의 트럼프 2기의 어떤 디지털 전략에 대한 전망들을 저희가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컨퍼런스의 주제하고도 맥이 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반적인 기조는 아마도 기술의 혁신 또는 이런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또는 소프트웨어 AI 산업의 진흥을 위해서 국내적인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렇지만 대외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한 입장, 동맹국에 대해서는 좀 더 거래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식으로 방향을 잡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소위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 그래가지고 좁은 분야를 타겟팅해서 그 분야만 강하게 규제를 하고 다른 분야는 오히려 미중이 상호 의존할 수 있는 포맷들을 찾아보자 뭐 이런 식의 시도를 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스몰 야드가 더 라지해지는 라지 야드가 되고 하이 펜스가 더 하이어 펜스가 되는 뭐 이런 식의 양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유 외강 뭐 이런 표현 쓰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그 대외 정책을 사자성어로 써봐라 그러면 내강 외강 내유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전개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미 7, 8년 전부터 겪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의 디지털 분야, 디지털 기술 분야에서의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은 이미 한 5, 6년 전에 5G로 대변되어지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리가 겪었고 그 위에 반도체라든지 AI나 또는 코로나 국면을 겪으면서 코로나 백신이라든지 관련된 치료제와 관련된 바이오와 이런 그 관련된 분야, 제약 분야에서의 기술 관련된 경쟁에서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대면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플랫폼 경쟁이 지금 활발하게 겨뤄지고 있는데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서는 이런 디지털 플랫폼 경쟁도 좀 더 가속화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미국의 또는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놓고 벌이는 경쟁의 미래를 읽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국제정치의 판세를 읽는 부분이고 우리 입장에서도 국가 전략을 펼쳐나가는데 중요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합니다. 저희가 학생들한테 주로 사회과학 내지는 국제정치하는 학생들이어서 구체적인 얘기보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는 걸 좋아해서 그려본 그림입니다.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의 디지털 패권 경쟁, 미래의 어떤 그 향배를 읽어낼 수 있기 위해서 중점을 둬서 보여야 되는 어떤 감상의 포인트를 그림으로 정리해 본 건데요. 1차적으로는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좋은 기술을 넘어서 해당 시장의 표준을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런 디지털 분야가 콘텐츠라든지 서비스, 내용성을 갖는 이런 분야로 확장되어 가면서 그 분야에서의 보편적인 설득력,
또는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매력을 얻는 뭐 이런 분야의 경쟁들이 좀 더 중요해지는 양상으로 복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느라고 이렇게 3단을 그렸지만 세 가지는 굉장히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미국하고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국내 시장의 규모가 일반적인 이런 국가하고는 다른 큰 규모를 갖고 있는 그 시장의 배후지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세 가지 패턴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양상이라는 면에서 규모의 사다리라고 제가 그려본 변수들이 작동을 하고, 또 더 중요하게는 해당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들, 특히 중국이 갖고 있는 정치 사회적인 체제의 성격이라는 게 이런 부분들을 이게 추격해 나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디딤돌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종류의 어떤 정책과 정치적인 체제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는데, 최근에 부쩍 나오는 얘기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정책과 정치적인 체제의 성격이 예전처럼 디딤돌이 되기보단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변수들이 작동하면서 앞으로 미중 디지털 패권 경쟁이 전개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런 미중이 디지털 분야에서 벌이고 있는 현재 경쟁의 현 주소를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해 볼 수 있겠냐. 굉장히 강론들을 굉장히 많이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 자리여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크게 저희 전공의 어떤 특성상 거시적인 그림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응용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이 원천기술, 기초기술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이제 장악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숙제는 양적으로 많이 따라온 그런 어떤 기술력과 양을 바탕으로 해서 질적인 도약을 이루어 나가는, 소위 저희 변증법에서 얘기하는 용어죠. 양질 전화라고 하는, 양이 늘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정반 합의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쪽에 관심을 두고 열심히 추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역으로 뒤집어서 미국의 관심은 뭘까요? 그런 양이 늘어난 게 질적인 전환을 가져오지 못하게 추격을 차단하는 것이겠죠. 추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고, 최근에 2010년대 들어오면서 어떤 면에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WTO 같은 자유주의적인 질서 속에 중국을 품어가지고 순화시키고 동화시켜서 영원한 넘버 2를 만들겠다라는 식의 어떤 전략을 취했다면, 최근에 그렇게 넘버 2가 점점 추적해오는 것을 보고서 그 추격을 막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트럼프 1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미중 경쟁의 갈등의 기본적인 축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은 기술과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안보와 외교, 군사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변수를 가동해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나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힘센 사람이 쫓아오는 애를 누르면 주저앉아야 되는 거잖아요. 주저앉아야 되는 건데, 중국은 나름대로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자체적인 시장의 규모로 인해서 그것 자체를 독자적인 생태계를 꾸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압박을 하면 나 그냥 나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독자적인 어떤 생태계와 네트워크를 꾸리려는 쪽으로 현재 방향을 잡았고, 최근에는 그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으로 나가면서 소위 말하는 1대1로 선상의 어떤 전략 같은 걸 펼치면서 자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이런 양상으로 최근 전개가 되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강론 분야에서 뭐 이건 미국이 모두 다 앞서고 중국은 다 이렇다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강론적인 차원에서 중국과 미국의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우열을 가리는 이런 논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2022년에 그 스페셜 컴피티티브 스터디스 프로젝트라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슈미트가 위원장이 돼가지고 낸 보고서에서 그 당시에 미국하고 중국의 기술 경쟁력의 현황을 그림으로 그려준 부분입니다. 뭐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도 유효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대체적으로 중국이 최근에 첨단 배터리나 드론, 그중에서 상업용 드론 분야에서 어떤 그 우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5G 분야에서는 좀 우세를 가져가다가 미국의 어떤 견제로 인해서 주춤하게 된 이런 상황 정도라고 할 수 있겠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인터넷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합성 바이오로지라든지 또 바이오나 제약 분야들, 또 에너지 분야, 양자 분야 이런 쪽들은 이제 우세하는 이런 양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간지대가 이제 미중이 경합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고, 뭐 첨단 제조업 분야는 그 와중에도 중국이 좀 더 두각을 보이는 분야고, 반도체는 워낙 세게 미국이 견제를 하다 보니까 중국이 주춤하고 있는 분야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G를 넘어서는 6G라든지 또는 우주 위성 인터넷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차세대 인터넷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은 지금 경합 상태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 소프트웨어, 그중에서도 구체적으로 AI 분야는 아직까지 이렇게 판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제정치학자인 저희가 주목하는 바는 이런 게임이 기본적으로 기술의 게임이잖아요. 경제 시장에서의 게임이다 보니까 주요 플레이어가 기업이어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것도 경제 기술 이외의 변수인 안보 변수, 지정학적인 변수를 갖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이해하는 경향들이 최근에 굉장히 득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국제정치 역사를 수백 년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이례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패권국이 도전국의 도전을 치열하게 받을 때는 그 분야를 그 분야의 게임의 룰을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안보라든지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를 갖고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등장을 했었고, 멀리 가지 않더라도 냉전 시기에 미국하고 소련의 게임이 그랬고요. 최근에 20세기 후반에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도전을 벌이던 시기에도 미국하고 일본은 그 당시에 동맹이잖아요. 동맹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일본산 반도체가 미국의 어떤 미사일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그게 국가안보에 문제가 되니까 견제를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미국이 만드는 원자력 잠수함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그거의 핵심을 또 일본이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없다. 국가안보에 중요하니까 미국을 견제하고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하고 미국도 나름대로 그런 산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1990년대 중후반에 빌 클린턴 행정부 시기에 소위 아메리칸 스타일의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결과들이 뭐 세마테크 같은 반도체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 배단 산업 같은 것들이 등장했던 경우도 있고요. 그런 연속선상에서 보면 지난 5, 6년 정도 이전부터 전개되어지고 있는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도 그런 안보의 프레임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다라는 것이고, 그 핵심이 이동통신 5G 장비 분야에서 벌였던 미국하고 중국의 경쟁, 소위 우리가 화웨이 사태로 알려져 있는 이런 사태들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더 지정학이 아닌 이슈들이 지정학의 이슈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안보 이슈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안보의 프레임으로 문제를 보자고 하는 경향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100년, 200년 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전 지정학적인 세상으로 다 돌아가서 모든 걸 다 군사안보와 전쟁의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그런 게임이 도래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지정학이 아닌 이런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히게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상황이 좀 더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학계에서는 복합 지정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디지털 패권 경쟁은 복합적인 지정학의 게임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갖는 5개의 어젠다입니다. 1차적으로 뭐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 특히 공급망 안보 같은 이슈들에 관심이 많고요. 플랫폼 경쟁들, 데이터 안보 이슈 같은 쪽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라든지 우주 안보라든지 또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자연 무기 체계, AI 무기와 관련된 경쟁들이 최근에 좀 쏠쏠히 제기되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도 제가 가운데에다가 소프트웨어와 AI를 이렇게 그렸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인 이런 패권 경쟁을 드라이브해 나가는 드라이빙 포스는 AI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뭐 소프트웨어나 AI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전체적인 뭐 글로벌 패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미국이 장악하는,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장악해 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1990년대 우리 PC 시대만 해도 운영체계나 또는 그 당시에 CPU 표준을 장악하고 있었던 윈도우와 인텔을 합성해서 윈텔리즘이라는 뭐 표현들을 우리가 쓰면서 미국의 그 당시의 패권을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이 윈텔리즘은 저한테 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용어인데요. 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1990년대 중후반에 미국하고 중국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표준 분야에서 벌이던 경쟁을 국제정치적인 시각에서
분석했던 게 제 이제 주제였는데 제 박사 논문 주제가 윈텔리즘과 일본의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어떤 그런 그 나름대로 사연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구글이 패권을 갖는 이런 세상이 되고 또는 모바일 환경이 등장하면서도 또 안드로이드의 그런 어떤 표준의 연합들이 그런 패권을 장악하는 식으로 가는 경쟁들. 그런 과정에 부단히도 중국은 그 패권에 이 분야에서 도전하려는 시도들을 했습니다. 예, 뭐 리눅스라든지 또는 중국의 어떤 인터넷 주권을 노리기 위한 어떤 작곡 비즈니스의 시장에 대한 단돌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들이 이제 AI 분야로 오게 되고 그런 분야에서 어떤 그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AI 분야의 패권 경쟁이 현재 벌어지고 있고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AI 경쟁을 볼 때 한 가지 문제만으로 볼 수 없는 복합적인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AI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경쟁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표준이나 플랫폼을 주도해서 생태계를 전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부분도 되게 중요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어떤 규제를 하거나 또는 안보의 담론을 등장시켜가지고 규범을 형성해서 그걸 가지고 제도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는 경쟁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외교라든지 동맹의 이슈로서 이 AI 이슈가 핵심적인 거론하는 아이템들이 되었고 최근에는 AI를 기반으로 하고 하는 전쟁 무기의 개발이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새로운 규범에 대한 논의들이 부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기술 경쟁과 플랫폼 경쟁이 한 가지 모습이고 어떤 규제와 담론, 규범의 경쟁이 두 번째 모습이라면 외교와 군비 경쟁을 하는 모습들이 세 가지가 되게 복잡하게 얽히게 되면서 국제 정치의 핵심적인 어젠다로 AI가 부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국제 정치적인 동학을 제대로 읽어내고 그 안에서 미국과 중국 또는 유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의 비대칭적인 대립그룹들을 읽어내서 그 안에서 우리 어떤 주권적인 역량들을 지켜나가는 게 앞으로 AI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 전략의 중요한 아이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AI 기술 플랫폼 경쟁 이미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기업적인 차원에서도 AI 반도체나 생성형 AI를 둘러싼 경쟁들이 치열해지고 있고 표준과 생태계와 관련된 경쟁들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내놓고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플랫폼의 경쟁이 제기되면서 현재 미중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터넷 세상이 반쪽 날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스플린터넷이라고 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과정에 안보의 이름으로 전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저희 학계에서 신흥 안보라고 그러는데 그런 안보의 이름을 가지고 AI 중국이 만드는 AI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든지 그 과정에서 중요한 데이터들이 다 빠져나간다라든지 또는 어떤 사이버 안보 관련된 우려들을 제기하면서 서로 규제하는 이런 경쟁들이 제기되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각국의 국내적인 규범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범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규범 경쟁들이 전개되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외교적인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는 반도체나 5G에 못지않게 중요한 그 외교 협상의 아이템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요새 뭐 미중 간에 만날 뿐만 아니라 뭐 나토가 만난다든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쿼드나 오커스나 뭐 이런 소다자 형태의 동맹의 연대 협의체에서 AI와 관련된 협력은 되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제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마도 현재 시동을 걸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AI와 관련되어 있는 첨단 기술을 상대방이 수출하지 못하게 하는 수출 통제 레짐이 가동하기 시작했고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아마도 소위 우리 AI 중에서도 LLM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국의 LLM 관련된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부분들을 무역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군사적인 차원에서 통제할 얘기들이 솔솔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AI는 이미 사이버 안보나 우주 안보 같은 신흥 안보의 핵심적인 이슈이고요. 미래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지게 있는 우주전이나 사이버전 뭐 이런 부분의 핵심적인 이슈로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런 AI를 누가 장악하느냐가 미래의 국제 질서의 판을 짜는데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그 기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최근에 20세기 중후반에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핵무기를 중심으로 해서 짜여졌던 질서가 50년 이상 지속되었지 지금 앞으로 50년 내지는 100년 갈 수 있는 국제 질서가 AI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개념적인 연구들이 뉴클리어, 핵에서 비롯된 것들이 이게 어나러지하는
응용하는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런 질서의 변동이라고 하는 걸 현 시점에서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가 야기하고 있는 트랜스포메이션, 특히 AX가 국제정치 분야에서의 트랜스포메이션, 뭐 IR 트랜스포메이션 내지는 IX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큰 관심사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국제정치에서 권력, 안보, 국가 또는 어떤 패권이라든지 전체적인 질서가 어떻게 트랜스폼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국제 질서의 지평을 새로운 쪽으로 이끌어가지 않겠냐. 지난 3, 400년 동안 우리는 근대 국제 정치의 질서 틀에서 살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포스트 모던의 탈근대 국제 질서의 등장을 또 AI가 열어가는 것이지 않나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한 1, 2분 정도 마무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트랜스포메이션과 거기에 연동된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국가전략적인 차원에서의 대응을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가 이런 거에 좀 명함 내놓고 얘기해 볼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은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뭐 편차가 있긴 하지만 AI 기술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한 5등이나 6등 정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어떤 기술 플랫폼과 관련된 분야에서도 어떤 성공했던 경험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뒷받침하려고 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도 최근에 시동을 건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됐나요? 국가 AI위원회가 좀 출범하는 것들 보면 굉장히 어떤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국제정치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땐 이렇게 자강의 관점에서 디지털 구국 강병의 관점에서 우리 실력만 늘리는 것 갖고는 좀 부족하다.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주위 환경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맥락에서 특히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 경쟁의 그런 네트워크의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부분들이 외교 전략 내지는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제대로 잘 못 읽거나 잘 대응하지 못해서 우리가 좀 고초를 겪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2019년에 화웨이 사태가 있었을 때 중국산 그 화웨이 장비들이 국내에 좀 들어와 있었는데 그거를 걷어내자라고 하는 얘기를 그건 단순히 해당되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도 소비자의 문제도 아닌 외교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 외교부가 대미 관련된 어떤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든지 또는 뭐 주한 미국 대사가 관련된 언급을 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외교 업무적인 갈등들이 벌어질 조짐을 좀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픈 기억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바이든 행정부에도 형태와 바같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트럼프 2기에는 뭔가 다른 형태로 또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전에 5G라든지 또는 반도체나 이런 분야와 관련돼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을 둘러싸고 벌어져서 일종의 AI 사태, 뭐 제2의 화웨이 사태로서의 어떤 AI 사태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땐 우리는 스스로 힘을 기른다라고 하는 자강 전략의 차원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국제 질서 속에서 서방과 비서방의 사이에서 또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사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미들 파워, 중견국으로서의 어떤 외교적인 역량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액티브한 그런 전략 같은 것들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0년 이상 국제정치학계에서 연구하고 있는 주요 테마 중에 하나인데요. 중견국 외교 전략입니다. 중견국 외교 전략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중개 외교, 연대 외교, 규범 외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찾자.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들과 연대하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자. 그런 과정에 중견국으로서 나름대로 규범 내지는 표준을 세울 수 있는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자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좀 하고 있고 이게 국가전략 전반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AI라고 하는 구체적인 분야에도 적용되어지는 이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 시점 2024년이 지나고 2025년이 등장하는 내년의 시점 또 미국에서 또 큰 어떤 정치적인 지평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점 그 영향이 한반도에 밀려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강론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의 마련과 함께 그걸 전체적으로 엮어나가는 일종의 메타 내셔널 스트래티지라고 할까요? 그런 맥락에서 국가 책략이라고 부르는 스테이트 크래프트라고 학계에서 부르고 있는데요. 그냥 단순한 전략보다는 좀 큰 의미로 보자라는 의미에서 던지고 있는 화두인데 그런 분야의 디지털 국가 책략이 또는 AI 분야의 국가 책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알찬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많은 참가자분들께서 교수님께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중 하나를 골라 제가 대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럼프 이기는 동맹국에 대한 산업 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유치 등 시장 개방적 정책인데 비해서 트럼프 정부는 관세 부과 같은 상대적으로 자국 보호주의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는 이러한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은 기본적으로 보호주의 정책이고 대중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대내적인 차원에서는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의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충격은 기본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다고 하지만 동맹국인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전 같았으면 동맹국은 신뢰어로 같이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이런 논리가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기본 논제였다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동맹끼리도 거래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관세가 인상되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차피 미국 국내에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북미 지역에다가 공장을 지었던 이런 상황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수출을 하는 이런 전략들을 취했던 입장에선 관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미국 시장에 물건을 팔면서 우리가 수익만을 올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 시장에 또는 미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대미 투자에서 우리가 굉장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들에 대한 강조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에 맞춰서 미국의 어떤 시장의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 여태까지도 그렇게 기여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거나 또는 첨단 시장이나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는 조금 양보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최근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좀 더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더 많이 수입을 늘려가지고 무역 수지 어떤 그 격차를 좀 균형 있게 맞추는 쪽에 기여하겠다는 식의 그런 논리의 개발과 정책의 추구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마도 중국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서 비이게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사이익 형태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미국하고만 거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래선의 다변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마인드도 좀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적으로 지난 수년간 소원했던 중국하고 관계를 좀 개선할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동남아시아나 이런 글로벌 국가들하고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은 거래라 그랬으니까 우리도 거래로 동맹을 좀 더 틀 수 있고 유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한국 외교의 큰 과제는 용기 외교이지 않나 싶습니다. 카리지 디플로마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모르죠.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거래라 그랬다고 니도 거래라고 하느냐? 다 같이 거래가 되는 건 아니다. 힘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전체적인 한계 내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계속 고민하는 과정에서 강화되고 있는 보호주의 또는 인상되고 있는 관세의 어떤 파고 같은 것들을 헤쳐나갈 지혜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멋진 강연을 해주신 김상배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